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탈남의 문직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직이라는 별칭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진짜 별로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매일 이탈남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최동훈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연이어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 의혹 기사를 신문 1면 머릿 기사로 내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변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최 총장이 10여 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이어갔죠.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최동욱 총장을 겨냥한 조선일보의 펜대가 수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체적 사실 확인이나 증거 없이 오직 증언만으로 이뤄진 의혹을 신문 1면이나 사회면에 주요하게 배치하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 방식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4년 전에 공직자의 혼외자 자녀 보도를 하수구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죠. 아, 저 이 칼럼 본 기억이 있어요. 예,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조선일보는 최동욱 총장에 대한 보도를 통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하나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공격으로 공직자를 흔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문도 모를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이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다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언론인 고종석 씨도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에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는 최동욱 총장과 조선일보의 옥신각신 다툼은 구경거리가 아니다. 싸움 구경하듯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당 신문지의 타락과 추락에는 하한선이 없다는 것이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어제 이 신문이 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 총장 혼외 아들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가 최동욱이라고 돼 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노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아이 미국 유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성하고 이름을 옮겨 쓰다 보니 검찰총장과 성과 이름이 같더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30조는 학교장의 학생 생활기록 등의 정보를 본인,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네. 만약 학교가 무단으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아이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게 문제다. 어떻게 11살 아이가 학교에는 개인 서류의 내용을 보도할까? 집 사진까지 냈으니 친구들은 다 알아볼 텐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기사에 등장하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 개인 신상 기록을 거리낌 없이 발설하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정론지 조선일보의 행태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 조선일보가 그 많은 개인정보들을 어디서 얻었냐를 두고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최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의 출국일, 가족관계 등록부,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 정부 부처 등이 협조 없이는 빼내기 힘든 정보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이에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수집하는 조선일보의 취재 과정이 수상하다. 분명 사정당국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언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줘도 되는 걸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논란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여기에 혹시 이제 정책인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던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우편향 논란으로 뜨거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이번에는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격인 위키피디아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는 건데요. 네. 특히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등에 수록된 자료들을 검증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라서 만약 이를 표절한 게 드러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를 두고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인용 출처를 자세히 보니 구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이 나온다. 정말 가관이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보통은 위키피디아가 교과서를 베낍니다. 하지만 창조를 응원하는 한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위키피디아를 베낍니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언도 숙제를 베끼지 말라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표절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해당 교과서 검증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게 이거는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데 네, 이 교과서 집필자 대부분이 교수님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리포트 쓰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인터넷 검색해서 베끼면 점수 안 주죠. 네, 맞죠? 네. 근데 교수님이 설마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보 매체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전국이 많이 꼬여 있죠. 이 국정원 개혁 문제에다가 또 통합진보당 사태가 지금 겹쳐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민생 의제까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국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많이 탔다고 하대요. 그러게요. 예. 그 전에 한번 그 같이 방송 출연하고 뵀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터졌어요. 예. 네, 장애투쟁 힘드시죠? 아, 물론 힘들죠. 네. 예, 힘들지만 뭐 우리 저 127명 의원들께서 네. 기꺼이 동참을 해주시고 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네.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보름 가까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오히려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감기가 걸렸습니다. 뭐 이 집에 이게 바늘방석이신가요? 그러면? 예, 바늘 방송입니다. 그럼 노숙투쟁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뭐 언제든지 할 생각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태도로 볼 때 네. 단기간에 끝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인 그 단계적인 예. 그런 그 행동 계획을 가지고 예. 점차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당 대표의 단독 그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나저나 좀 어떻게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지난 6월 국회는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의를 지키기 법도 대부분 다 처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계부채 청문회 그리고 그 진주의료원 그 국정조사와 국정원 국정조사를 했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특별히 밝혀진 게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저평가도 있습니다만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장 큰 성과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삼각 커넥션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이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국정원의 이와 같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그 정치 개입의 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시침이 뛰고 계속 끊기 전략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한정을 해서 좀 성과가 안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애당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남해 박사를 부르짖었습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이제 그것의 종결점은 국정원 그러니까 개혁 입법으로 이어져야 되는 네. 이런 수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기세등등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사과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를 않고 예. 오히려 못 박아버렸어요. 며칠 네.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예. 그러면 지금 거대한 지금 장벽 앞에 민주당은 딱 봉착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장벽에 봉착이 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뭐 분명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첫째 진실 규명, 두 번째 책임자 처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인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고 예. 현재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네. 왜냐하면 지난 그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네. 장기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소위 장외로 천막으로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내외 병행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그 소위 정부 여당이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 여당이 아쉬운 법안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네. 또 예산안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사실 결산은 만약에 야당이 안 해주면 결산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정부나 특히 여당이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정부는 편한 거죠. 뭐 돈 제대로 썼는가를 밝히는 게 결산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결산을 안 하는 것은 야당이 손해 보는 것이고 정부한테는 이익과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반드시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조금 불투명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필요한 법안과 그리고 결국 예산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통할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최후의 어떤 진검승부를 통해서 건공일척의 싸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예.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예. 이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의 문제를 예.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 해결해내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되고 또 민심 수습에도 예. 도움이 될 텐데 왜 저렇게 예. 꽉 막힌 채로 지금 거부만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내 대표시니까 확실하게 좀 그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예산안 연계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결산은 정부가 아쉬운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또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내 대표로서 지금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해서 그 가져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제가 이 문제를 왜냐하면 저희의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속셈을 다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피지기를 해서 예. 새누리당이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이 소위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즉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다시는 네. 이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국정원 개혁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여기에다가 예.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생의 기본이고 어떤 측면에서 민생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네. 점으로 제가 답을 대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전에 지금 대표께서는 모든 것을 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에 방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예.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이 소위 국정원의 개혁 문제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되질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근본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승부를 걸더라도 네. 저는 국민들이 양해도 하고 용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수단, 모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안 심사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뭘 또 이제 그 예산은 어떤 처리 시한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어떤 뭐냐면 또 국정 이야기 나올 거고 언론이 또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돌파해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민심, 당장의 국민 여론 굉장히 우리가 국민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각을 고추 세우고 그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술적인 탄력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가서 정기국회 후반기에 가서 결국은 법안이 이제 쌓여지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가 임박하고 그러면 야당이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주의 질서의 근본 회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요구를 정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그때는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놓기 위한 최종의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혹시 마코에서라도 새누리당 원내 대표라든지 대표 단하고 혹시 좀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당 대표께서는 노숙 천막 투쟁을 하고 계시고 우리 원내 대표부 입장에서는 저도 뭐 심정이야 당 대표의 투쟁에 하루라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만 원내대표는 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 채널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제 수석 간에 그 채널은 유지를 하면서 계속 서로 간에 입장 타진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제가 분명하게 이제 요구와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내일 돌아오시면 지체 없이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김한길 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고 그러한 요구를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계속 대화의 채널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화의 채널은 뭐 적당하게 협상이나 타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또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러면 지금 대화 채널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또 이제 국정원 개혁 입법으로만 한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어떤 여당과 그러면 국정원법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사타진이라든지 속칭 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조원준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거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했던데 민주당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발언을 했어요. 그건 착각입니까? 착각에서 발언한 잘못된 발언이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대공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하는 기관을 국정원에서 공식적인 수사기관인 검찰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대공수사는 못하게 하고
이른바 국가 새누리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국가 전복 세력이나 체제 전복 세력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 왜곡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신색깔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국정원은 이제까지 대공수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 전국을 요리조리로 많이 요리도 해왔고 네. 결과적으로는 또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쁜 악습이 네. 지금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라는 그런 못된 그 습성으로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수집까지는 하더라도 수집된 정보를 전문 수사 기관에게 넘겨줘서 네. 검경이 그 제대로 된 수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선진국의 그 정보 기관도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형으로 가자는 것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고까지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지금 애당초 민주당에서 이제 국정원 개혁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국내 파트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 그 이제 이 두 가지였는데 오히려 민주당 초점은 국내 파트 폐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국내 그 정보 파트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사실 현재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안 광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 수사의 주체가 지금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대 착각적인 그런 집단의 그 어떤 그 정보와 사실을 수사를 해낸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인데 그런 수사권을 폐지하면 되겠느냐라는 반론도 현재는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국정원에서의 수사권은 이것은 전문 수사기관인 그 검경에 넘겨주는 것이 옳고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 파트 폐지와 대공 수사권 그러니까 그 이관으로 한다면 목적은 국내 파트 폐지에 있고 대공 수사권 이관은 사실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카드.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는 일단 두 개를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목표는 국정원 개혁의 목표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하는 것을 검경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그 국정원 정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종의 용공 조작이라는 국정원의 오래된 낡은 그런 잘못된 이미지도 씻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 이 부분에 대한 그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번에 저질러진 것처럼 무슨 댓글과 관련해서 이런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그 예산을 통으로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죠. 그냥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몇천억씩 갖다가 그냥 갖다 주면은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국회에 전혀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는 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인 국회에서 일정하게 좀 통제하는 당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회의 그 통제와 감시 장치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그 폭과 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 개혁 입법 그 자체에는 일단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도 지금 이번 이제 이 소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
과거 국정원의 나쁜 관행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지금 이야기를 최경환 대표하고 지금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화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통분모는 그래도 도출이 될 게 있습니까? 지금 공통분모가 도출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일종의 단어적인 어휘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네. 구체적인 건 없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서 네. 이 문제를 좀 체계적이고 예. 근본적으로 다루자라는 그런 제안도 지금 완전히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단독국회 불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단독국회 하려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 시대 착각이다. 네. 과거에 말하자면 여당이 다수당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네. 그런 구시대적이고 구태적 협박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석기 사건 국면을 맞이해서 단독 국회까지 선언할 정도인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 소위 공황 광풍에 네. 완전히 최면이 취해가지고서 소위 교만과 오만이 극에 달한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한 말하자면 경직된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입장으로 정치가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 완전히 단독국회를 하게 된다면 정치를 멸종시키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런 점을 새누리당에게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압박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압박용이든 아니든 새누리당끼리 하는 네. 단독 국회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네. 우리 야당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국회는 원천적으로 예. 의사 일정을 다시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전혀 압박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네. 하면 하는 것이고 내버려 뒀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 그렇죠. 네. 하고 싶으면 하는데 네. 내버려뒀다 예를 들어서 결산 국회를 자기들끼리 했다고 안 한다 나중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예를 들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안은 지금 하자는 입장이니까 네.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끼리 해놓고 다 옛날에 했으니까 안 하겠다. 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는 다시 국회가 새누리당과 최종적인 타협이 돼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된다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한 국회는 원천적으로 원인 부여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별로 압박받지도 않고요. 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간 아닙니까? 네. 이 국정감사에는 참여할 계획이십니까? 아니 저희는 결산도 할 것이고 네. 국정감사도 할 것이고 법안도 심사할 것이고 예산도 심사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것은 여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과 네. 여야의 이해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돌아오시기 때문에 예. 내일 돌아오시면 예. 그동안의 고집불통의 청와대 네. 그리고 경직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를 순방하고 오신 만큼 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예. 야당과 대화를 해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예. 좀 받아들이는 예. 변화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구를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국회의 의사 일정과 협상은 향후 좀 그것과 그 상황을 종합을 해서 의사 일정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지 어찌 됐든 국회가 한 달 늦게 열리면
한 달 더 연장해서 임시국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연장해서 국회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결산국회도 국회법상에 하게 돼 있고 국정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예산안 심의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은 충실히 다 채워 나갈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언제 의사일정이 타결돼서 정상화로 진행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좀 간명하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국회 정상화가 되기 위한 선결 요건이 바로 영수회담 수용입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최소한 우리 야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통령이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을 뭐 이렇게 완전하게 뭐 우리가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것처럼 예. 안다라는 것처럼 예. 이것이 선결이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제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가 네. 어느 정도 있어야 예.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의지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이라면 만나겠는데 아니면 아닌 걸로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됐고 국정원은 셀프 계획 이미 예전에 주문해 놨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와 같은 국정원 셀프 개혁과 민생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예. 그와 같은 태도와 입장은 예. 야당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야당의 요구를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봐라. 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요구조차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도 바로 이제 김한길 대표는 천막에서 잠을 잤죠. 네. 예. 이건 그럼 전병환 대표께 여쭤볼 사안은 아닌데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 그냥 한번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난주에 정무수석이 방문을 왔었습니다만 정무수석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야당과 자주 만나서 손해 볼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이제까지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손해 본 측은 야당이 더 많이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또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게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 중심제든 특히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는 것을 또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겁나해 하느냐 피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정무수석은 뭐라던가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예. 저희 이야기는 또 실질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야당 대표가 손해본 적이 더 많았거든요. 이제까지. 네. 예.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정무수석도 본인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영유아 보육법이 급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새누리당이 아주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토론하지 이런 이야기까지 됐는데 영유아 보육법 처리 문제와는 별도로 이 의제가 부상이 되면 될수록 이른바 민생 의제가 부상이 되면서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만 가지고 장애투쟁을 할 때냐라고는 여론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는 영유아 보육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한 재정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재정 파탄의 문제 또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번 금요일 날 기재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합의됐다고 제가 방금 보고받고 왔습니다. 기재위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지금 계속 막혀 있다면서요?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네네.
이것이 어떻게 좀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원내대표가 되고 최경환 대표를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얘기해서는 타결이 안 된 몇 네. 가지 의제 중에 하나가 예.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예. 그 피해 대책 문제인데 네. 그 영유아 보육법 문제는 일단 그 서울시장이 예. 그 추가 부담을 네. 편성을 하게 되면 네.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부족한 분 2천억 원을 저 부채를 발행을 해서 예. 메꾸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여야 협상에서 네. 논의를 해서 예. 반드시 꼭 처리해야 될 예.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법사위가 여야 동수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인데 네. 그런다 하더라도 어차피 처리는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시키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야 동수이기 이전에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또 있지 본회의 않습니까? 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찬성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 법안이 처리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영유아 보육법 문제는 예. 지난 국회에서 작년 국회죠. 예. 작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예. 모두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던 법인데 다만 이제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작년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네. 이제 지금은 대선이 끝난 시점이어서 네. 이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화장실 갔다 왔다라는 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영유아 보육법 처리를 막고 있고 미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처리 약속을 예. 지킬 것을 예.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유아 보육법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될 것이고 네. 수도권 어떤 그 광역단체장 중에서 핵심은 서울시장인데 지방선거를 겨냥을 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몰아가서 박원순 시장의 예를 들어서 재선 도전이나 이런데 암초를 깔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미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네. 또 새누리당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선거법에 대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만 네. 선거법에 대한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년도 이 소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네. 매우 정치적이고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저는 이러한 그 야비한 예. 그런 전략들을 소위 책략들이죠. 네. 예? 야비한 그 정략과 책략을 이미 우리 서울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인데 네. 이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예.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라는 점을 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현명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써먹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역풍을 것이다. 맞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애투쟁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지도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리멸렬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제어나 그 정리가 안 되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최고위원 석상에서 이런 데에서 당의 흐름과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언론은 대서특필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지도부의 한상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사전 지도부 그 회의 때 네. 발언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해버리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최고위원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저도 그 조 최고의 발언은 예. 매우 할 때마다 네. 부적절하다라는 예. 그런 느낌과 판단은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예. 적전분열이고 지리멸렬의 네. 그런 그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비공개로 예. 비공개 차원에서 조최고께 예. 여러 차례 자제를 예. 요청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그러나 자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본인이 조경태 최고 입장에서는 본인의 하나의 신념으로 네. 어떻게 보면 확신범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나름대로. 그래서 그 본인의 신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위 말해서 자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것이고 민주당은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그 양심과 네.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예. 당이 일사불란하게 예. 움직여도 부족할 판인데 네. 어떻게 내부에서 그것도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은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어떤 그 생각을 네. 또 민주당에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민주적 다양성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참 뭐랄까 옹색한 그런 그 변명과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조경태 최고위원 한 명뿐일까요? 오히려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뒷짐지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조경태 의원이 몇 차례 그 지도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그 견해를 네. 돌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자제와 절제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도요. 네. 저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의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은 이석희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석희 의원이 법정에 가서 예. 이 소위 말해서 인신 구속의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그렇습니다. 맡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안 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소위 국회의원의 특권에 네. 안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예. 처리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은 워낙에 저 역시도 그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그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네. 매우 충격적이고 예. 시대착오적인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국회의 틀내에서 네. 안주하고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예. 당당하게 법정에 나가서 예. 제대로 된 수사도 받고 예. 법정에 나가서 심판을 예. 공정한 예.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총의 토론을 거쳐서 네. 당론 찬성으로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반대표가 좀 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예상에 기초해서 본다면? 아니죠. 저는 그 정도의 반대표는 그 정도의 반대나 기권표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에 절차적으로 절차적인 그런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법 적용에 대한 그런 내란죄에 대한 그렇죠. 예. 법 적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꼭 구속 수사해야 맞는 것이냐, 네. 체포를 해가야 맞는 것이냐라는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 늘 그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늘 반대나 기권표가 꽤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역대 체포 동의안에 비해서 비교적 적게 적게 나온 나온 거다? 편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마이너분 투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시죠. 육체파 지식 노동자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네. 요즘 계속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세요. 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한 두 분 만나 뵙기로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의정부까지 찾아갔는데 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예. 이제 일상용어로 뺀찌를 먹어서 이게 참 정말 매일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럼 또 요거 많이 먹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들을 취재를 하신 겁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콜센터. 그러니까 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콜센터 상담원 체험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네. 지난 1년간 약 114건의 기사가 뜨는데요. 예. 114라는 숫자도 좀 의미심장하죠. 그거 다 세셨어요, 또? 예. 오.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기간 선정을 하면. 예. 근데 그 체험 기사가 뭐냐면 시장, 구청장 같은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단체장, 회사 대표 등등이 이분들이 취임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일주일 내 하는 행동이 대부분 다 콜센터 상담원 체험입니다. 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상태에서 음흠. 환한 미소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상담원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나 구민들 또는 조합원이나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 현장 최일선에서 있는 상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일단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선 콜센터 상담원 하면 네. 범위를 어디까지로 넣어야 되는 겁니까? 뭐 114 상담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수시로 전화해서 고객님 저 보험 가입하시죠. 이런 네.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텔레마케팅 센터요. 예. 텔레마케팅 센터는 일단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전화를 거는 이제 공격자의 입장이고 이제 수신자의 입장에서 네. 방어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루에도 두세 통씩 그 전화를 받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른바 그 이분들도 정신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네. 그죠? 이 그 감정 노동자, 정신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냥하게 응대를 하려고는 하나 네. 워낙 집요하셔가지고 지휘하시고요. 예. 그게 또 그 5초 이상 들어줘야만 기본 수당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또 아니까 또 못 끊겠어요. 또 아, 그래서 아, 벌었는데 그래요? 몇십 원에도 오. 버셔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끊는데 이게 계속 들어주다 보면 또 계속 이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저축보험도 한 2개 들은 게 있어요. 결국은 뭐 그거 저축 보험. 예, 그 저축성 보험인데 예. 결국은 원금을 손실 안 당하려면 20년째 부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나마 6년 가가지고 오 오래 버티셨네. 예, 금액 워낙 적게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분들은 일단 빼신 네네. 거고. 자, 그러면 콜센터 이게 그 언제부터 등장을 한 거죠? 예, 사실 그 유선 전화가 보급이 되면서 기업들의 그 고객들의 전화를 받기 위한 부서는 그 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네. 전화번호는 다 있었으니까. 예. 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코스트 센터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비용만 들어가고 뭐 사실상 얻는 이익은 없는. 아,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고충 처리 부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예. 홀대를 받다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그 이런 어떤 텔레마케팅 센터를 비롯해서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그 시민이나 구민들과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소통 창구로서 큰 각광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김남훈 씨는 기억나는 첫 번째 전화가 어떤 거예요? 전화기가? 전화요? 예. 저는 첫 번째 생각나는 전화가 글쎄요. 예전에 큰아버지가 저희 집 놀러 오실 때 전화가 왔었는데
무슨 소세지 햄을 사갖고 온다고. 오, 아 집에 전화가 있었어요? 예, 있었죠. 아, 한복집이니까. 역시 사국. 예. 저 어릴 때는 마을에 그 한 집 정도나 전화기가 있는데 이 다이얼이 없이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네네네네. 옆으로 돌리면 교환이 나오죠. 네.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면 기다리시라고 하고 일단 아, 끊었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그때 이래서 서울로 통화가 되거나 특히 시외전화 DDD 있기 그렇죠. 전에 그랬었죠. 그렇죠. 네네. 아, 그건 저는- 저도 기억나요. 제가 그 세대예요. 예, 저도 이제 이게 나이 많이 먹은 게 자랑이 아닌데. 그 청주 큰 집에 전화 걸을 때 네. 추석 때쯤 되면 이제 아버님께서 먼저 교환을 연결해서 청주로 건다고 그렇죠. 얘기하시고 하고 그 그렇죠. DDD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DDD DDD. 그게 그 DDD예요? 예. 아 진짜로? 네, 그죠. 그 다이렉트 그 당신에게 가는 어떤 다이렉트 콜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요? 예. 나이 인증이죠 지금. 나이 먹었다고 둘 다. 아무튼 그분들도 콜센터 직원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네네네. 정확히.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그 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걸려오는 전화가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콜센터 상담원들은요 하루 평균 뭐 120건에서 200건 정도의 통화를 하고요. 하루에? 통화 시간만 그 5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 아파서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 원래 취재를 하기로 했던 콜센터 상담원 분과 몇 분의 그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일이 끝나면 말한 것 자체가 싫대요. 말을 듣는 것도 싫고 라디오, 텔레비전 뭐 그 어떤 그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게 다 싫어가지고 전 그 심정 이해해요. 네, 이 완전- 방송 김남훈 씨도 방송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2-3시간 이렇게 방송 다이렉트로 하고 나서 네 딱 하면 탈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은 말을 하기 싫죠. 그리고 말을 못 하겠는 맞아. 그런 거 맞습니다. 경험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방송국 로비라든가 대기실 가면 가끔가다 연예인 분들 있는데 음, 이분들이 버라이티 프로그램 같은 거 5시간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촬영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딱 지나가서 텔레비에서 봤던 사람 너무 반가운데 막 붙잡고 있으면 표정이 시큰둥해지는 게 저는 예전에 저도 몰랐는데 예. 제가 그렇게 방송을 몇 시간 하고 밖에 앉아 있으면은 말 건 것 자체가 싫어요. 정말 그 사람이 싫은 게 말 아니라 그대로 탈진이 되니까요. 탈진이죠, 탈진. 예. 더군다나 콜센터 직원분들은요 휴식 시간도 거의 없거나 적고요. 특히나 월요일 같은 날은 점심 시간이 10분 짧아집니다. 네. 전화가 많이 오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독서실 책상 같은 곳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서 네. 20초 안에 항상 전화를 받도록 그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거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뭐랄까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만성적인 어떤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낮과 밤이 바뀌기도 일쑤고 또한 그 불량 고객들이라고 할까요? 그 악성 민원 또는 그 장난 전화 이런 네. 것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100%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주말이었는데 그 약국이 문을 닫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도 112인가에 다산 콜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했더니 너무 그렇게 상냥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해갖고 어디가 당번 약국인데 뭐 거기까지는 당연히 해주는 네. 걸로 생각했는데 고객님 혹시 못 찾으실까봐 그러면 그 주소를 문자로 찍어드릴까요? 그러더니 문자로 진짜 찍어주더라고요. 네네, 이야 그래서 정말 친절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단 한 번이니까 네. 단 한 번인데 그리고 입장 또 이제 바꿔서 나이스한 그 전화 건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디서 블랙 컨슈머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계속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예. 잘못 던졌구나 내가. 자 그런 것처럼요. 예. 이분들이 뭐 어쩐 이렇게 사실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거신 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잖아요. 안 됐거나 그렇죠. 의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진짜 내가 답답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AS 센터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전화를 하신 분. 또는 이제 카드 인출일 날 분명히 돈이 나갔는데 어떤 시스템 오류 때문에 돈이 안 나갔다고 하면서 결제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씩씩대면서 전화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미 텐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전화하다 보니까 예. 상담원 분들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면 접촉을 할 때는 그나마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내가 열이 받았어도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상담원이 저처럼 생겼거나 하면은 친절하게 나오잖아요. 무섭지.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콜센터 상담원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있고요. 네. 10명 중 4명 정도는 정신적 고위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 수화기 너머로 욕설 이런 것도 많이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그 제가 자료 조사를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이 그 콜센터 상담원 54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0.7%가 서비스업 6대 질환으로 정해져 있는 우울증, 하지정맥류, 근골격계 질환, 소화장애, 생리불순, 성대결절들의 등의 의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25%는 우울증 의심, 40%는 사회심리적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여성 근로자 고위험군 비중 27%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정신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그냥 대충 얘기 나온 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접 조사를 한 건데 전체 응답자 절반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네. 가다가 괜히 잘못 시비 걸고 그러니까 시비 붙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상대가 그러니까 진짜로 쌍스럽게 뭐 막가파로 나오면 열받죠. 네, 열받다가 뭐 막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그 멀쩡히 앉아갖고 전화해서 네, 폭언, 폭언, 성희롱, 성희롱.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이분도 당연히 이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기업의 불만이랄까 아니면 시정, 국정의 불만을 그냥 이분들이 몸으로 다 감수를 하는 거죠. 예. 그 실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7, 8월 2개월 동안 그 상담원들은 평균 1.13회의 성희롱을 당했고요. 어허. 2.72회의 폭언 및 욕설을 겪었고 예. 상담 고객으로부터 인격을 무시당한 경험은 3.6회, 또한 무리한 요구는 3.93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성희롱하는 진상. 근데 성희롱 만약에 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그 기재를 했다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럴 네. 수 없나요? 그런데 이제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항상 그렇듯이 공권력 항상 늦지 않습니까? 예. 한 발 늦게. 예. 또 하나 이분들이 뭐 대포폰을 쓴다거나 가계 전화를 쓴다거나 네. 공중전화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만의 준비를 하고 하니까 아예 그러니까 성희롱을 하기 위해서 전화 하기 거는 위해서. 인간들이 있다. 아니면 그냥 욕을 하기 위해서 예. 다짜고짜.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난 거를 이제 그냥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폭언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콜센터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사가 아니라 하청을 받아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과 을에서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을 회사에 있는 그 상담원들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 스트릭트하게 대응했을 경우 갑사에 문제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폭언을 들어도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상담원이 58%에 이르렀습니다. 아. 내가 오히려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만 했다라는 예. 경험이 무려 58%라고요. 예. 또한 어떤 한 상담원은 그 콜센터를 그만두겠다는 계기가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된 그 계기가 됐다.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열불날까? 그러니까요. 어? 사실- 김나무 씨 한번 일일 체험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저요? 어. 저 장시호 너 몇 번이야? 나와 씨. 나와 씨. 너 저기 상암동 여기 그 뭐 비즈니스센터 1층으로 나와 너 이러면서 바로 현피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야, 자 그런데 뉴스에서도 종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14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마구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심각한 정도가요. 뭐 그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계속 월 평균 그 악성 민원이요. 아까 그 서울 다산 콜센터 이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물론 굉장히 잘 나이스하게 이용하셨지만은 네. 그 다산 콜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악성 민원이 월에 2,286건 정도로 합니다. 악성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악성 민원이라는 것은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들었던 것처럼 욕설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뜬금없이 전화해서 음. 오늘 나 이제 뭐 운동화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혀 시정이라든가 구정과 관계없는 예. 완전 개인적인 민원인데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보면 여기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끊으면 되는데 이제 쌍욕을 하거나 예. 심지어는 자기가 그 앞에 그 집의 현관에 도어키에 비밀번호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번이냐 그쪽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연애 상담 예. 또 시작을 해서 뭐 말꼬리 잡기 자기 주장 반복 하소영 등
그 어떤 강성 민원인은 아예 노 카운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욕설에 악성 민원에 이런 것만. 혹시 옛날에 한참 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뉴스에서 일본에서 스트레스 해소방인가 등장했다는 걸 제가 본 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돈 주고 들어가서 접시도 깨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이제 그 일본에 생겼다라는 뉴스를 보고 참 쟤네들 하여간 참 별걸 다 만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거나 막 이런 인간들이 네. 주로 이제 그 사회생활에서 쌓인 거를 풀기 위해서 네. 이 M1 상담원들을 대상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수평 폭력이라고 하는데 예. 스트레스- 오, 어려운 말. 예. 준비했습니다. 예. 검색했어요. 수평 폭력. 예.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폭력을 당했죠.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항의를 하거나 항거하지 못하고 수평 폭력이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다가 이제 그걸 푸는 거죠. 예. 자기 주변에 있는 부인 아니면 내 친구, 동료 또는 자기 자식 예. 아니면 이렇게 M1 사람 예. 확실하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대신 쏟아붓는 건데 그거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갖고 있고 억누르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그거를 그렇게 표출하면서 예. 마구 이렇게 싸지르는 거는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방 하나 만들면 어떨까? 장사가 좀 네. 될까?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체육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잦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술 담배를 줄이 끊고 충분한 수면 취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넘어가요. 네. 넘어갈까요? 어떻게 지금 사업 아이템 하나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무시를 하고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응?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깨부시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예. 그 복구 비용이.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분들이 혼자 속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소가리를 하는 건데 그거 작가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하청구제에서 나오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도 그 정당한 노동자로서 나도 정당한 인간의 권리를 향유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한다. 어떻게 해야겠다. 네. 그럴 때 이제 그 원청업체에서 더 잘리고 싶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희롱 또는 폭언을 당했을 경우에도 15%만 상사나 동료와의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53.8%는 잠시 휴식, 31.2%는 다음 전화에 집중. 그러니까 결국 84% 5% 정도가 그냥 아무런 조치를 못 받고 네. 조치를 받아도 그냥 상사나 동료와의 상담으로 끝나는. 예.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사회에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증오심 또는 불평 불만을 그 상담원 콜센터가 일종의 그 삼투와 필터 역할을 하면서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노동자고 사람인데 지금 콜센터 규모가 연간 14조 원이고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 예. 계속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속된 분들의 정신 건강이 절반 이상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예.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대로 아. 가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콜센터 운영하면서 보험가입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이건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분들의 아까 문제는. 이제 잠깐 다산 콜센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이 다산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도 파업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와 자치구의 종합민원 안내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120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과 그 위탁 업체 간 임금 담체 협상이 네. 그 9월 2일 타결됐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건 그겁니다. 이제 기본급 인상과 기존 조정수당 보전, 추석 상여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노조 운영위원회 활동 시간 일부 유급 인정,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접 고용이었었죠. 네. 현재 그 3개 민간 위탁 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서울시가 왜 민간 위탁 업체를 쓰냐, 직접 고용해라 이런 부분이었었고 예. 민간 위탁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의 용역 연구를 좀 맡긴 다음에 예. 그걸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었고 네. 이제 기본급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게 뭐 대단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기본급 인상된 금액이 29,000원, 29,700원. 예. 그리고 추석 상여금 5만 원 인상. 네. 우리가 이것도 못 해줘요 그분들한테. 29,700원이면 3만 원도 안 돼요. 처우는 어느 정도래요? 처우는 이분들이 받는 처우가 이제 급여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이제 10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센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서울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또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고요. 네. 또한 그 단순 민원 또는 어떤 정보 또는 뭐 화재 신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데로 예. 갈 수 있게끔 예. 많은 홍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욕하기로 작정을 하고 전화 거는 네. 사람, 성희롱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전화 거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고. 대책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또 다른 콜센터도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네. 하다가 네. 자기가 퓨즈가 끊어져서 그렇죠. 네. 좀 억누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품을 만들었거나 어떤 시정 서비스, 국정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거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자료를 검색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받아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을 함부로 뭐 하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근데 입장 바꿔서 소비자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열받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투적이고 지극히 사무적인 어떤 응대만 할 경우에 계속 번호 넘기는 거죠. 아. 저도 예전에 모 인터넷 회사 한번 해약을 하는데 네. 4일을 통화를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진짜. 야 정말 맨 처음에 지역 지점 그 다음에는 본사 그 다음에 본사 마케팅팀 본사 무슨 재정팀 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장님 직속 팩스를 알아가지고 거기다 오. 제가 직접 팩스를 넣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해지 안 해주면은 네. 당신네 회사 대주주들한테 내가 다 팩스 다 보내겠다고. 네. 아 근데 저는 야. 정반대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집에서 TV를 없애버렸는데 네. 이제 그 유선 TV를 쓰는데 그 인터넷하고 같이 결합 상품. 네. 심심하면 인터넷이 끊겨요. 오. 수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급하게 이제 뭐 그 원고를 넘겨야 되거나 뭐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이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하면 이제 그 기사분이 오셔서 손보가 됐어요 고 가. 아 그럼 이제 되겠자는데 다음날 또 그래. 또 안 되죠. 그래갖고 계속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상담원도 저를 기억을 했어. 네. 하도 이게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 괴로우시죠? 그냥 저희 해약하시고요. 이건 위약금 안 받는 걸로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퉁칠게요. 이신전심이 통했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가입한 지 몇 달 안 돼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계속 결함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가지고 네. 화기애애하게 끊은 적이 맞습니다.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걸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지불했던 구매 대금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해줘. 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유 전 그러시면 그 고객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래. 그러니까 고객님 통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을 시켜줬는지 안 했는지가 알아야 되니까 고객님 통장을 복사를 해서 보내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내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당신들한테 보내냐고. 네. 그건 당신들 전산 시스템이 돼 있고 할 테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확인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그 구매 대금을 반환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세상에 고객 보고 고객 통장 사본을 거기다가 통장에 쭈르륵 찍히는데 내 통장 거래 내역을 왜 그 노출을 해야 되냐. 그거는 사생활인데. 사생활인데 개인 금융 정보는 사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랬더니 계속 같은 얘기. 고객님 저희 회사의 그 방침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저희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끊었잖아요. 네. 포기하고 끊었고. 돈 못 받았어요? 아 근데 네. 이거 방송에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악성 민원인이 되는 거죠. 그 상담원님께 이 방송을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 프로세스에서 오는 그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쉴드 역할을 상담원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을사 또는 뭐 병사 갑을 병져서 그 하단 말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의 방침이나 소비자 상대로 한 서비스에서 하자가 생긴 건데 그래서 그거는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강구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모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다 전가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예, 콜센터 상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부 방침이 그렇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다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내부의 어떤 조직 내 모순이랄까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자기들은 뒤로 쑥 빠지고 콜센터 상담원과 고객과의 1대1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중요한 네, 지적이세요. 그런 진짜. 식으로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진짜 치사죠. 정말 치사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신영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또 오늘 또 비가 오면 날씨가 더 쌀쌀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방송.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